미 국무부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이 군용기를 타이완에 접근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46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우리나라와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주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의 타이완 방문을 놓고 중국이 무력 시위성 군사행동을 벌였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영공을 향해 일제히 출격했다가 24번의 경고 끝에 돌아갔고 타이완 해협 근처에선 실제 전투훈련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어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났습니다. 41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최고위급 관료의 이틀째 행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크라크 차관이 오전에 타이완 측 경제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반중국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군함을 타이완에 접근시켰던 중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서남, 서부, 북서 공역 등에서 동시에 타이완으로 접근했습니다. 군용기들은 타이완 공군 전투기들이 24차례나 무전으로 경고한 뒤에야 되돌아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하루 동안 비상 출격한 타이완 전투기 대수가 2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당시 상황이 긴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중국군은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부근에서 실제 전투훈련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无论是以台制华还是挟洋自重这都是痴心妄想注定是死路一条玩活着必自焚 미국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타이완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중 간 갈등이 이번에는 타이완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군함을 동원하며 무력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인 허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타이완 전 총통 장례식에 참석한 것일 뿐인데 중국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가이아나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받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We sent a delegation to a funeral. And the Chinese have apparently responded by military blustering. I'll leave it at that. 리덩의 전 타이완 총통 장례식에 사절단 보냈을 뿐인데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 미 정부 고위 인사의 타이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미국과 타이완 간 정부 인사 교류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입장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미중 관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더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vigorously support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천명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타이완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에 대해 다음에는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상공까지 갈 수 있으니 타이완은 전투를 준비하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후지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해협 출격과
타이완의 대응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미국 고위 관리가 올 때마다 중국군 전투기는 타이완에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오는 20일부터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다운로드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은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틱톡은 부랴부랴 미국 사업 부분을 미국 기업에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부터 틱톡의 다운로드가 미국에서 전면 금지될 거라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는 사용 자체도 아예 중단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역시 중국 기업인 이른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도 20일부터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20일은 백악관이 제시한 이 협상의 마감 시한입니다. 매각 작업을 빨리 끝내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Now the White House as well as Commerce Department really gives them 48 hours to get a deal done. 바이트댄스는 이런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도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틱톡이 큰 인기를 끌자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미국 사업 부분을 팔라고 바이트댄스를 재촉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오라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오라클의 지분이 너무 적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We're looking into that from the standpoint of ByteDance. We don't like that. I mean, just conceptually, I can tell you I don't like that. 그러니까 중국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더라도 최대 지분은 유지하고 싶은 거고 미국은 완벽한 100%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미중 간 날선 신경전 속에 매각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개발이 최종 단계에 돌입한 곳이 3군데입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승인을 받고 언제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미국민 전원이 접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홍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의 백신이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have manufactured at least 100 million vaccine doses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 백신이면 다음 달에는 백신이 개발돼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doses will be available every month, and we expect to have enough vaccines for every American by April. 이틀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 내년 중순쯤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2달 정도 빠른 겁니다. 3군데서 진행 중인 백신 최종 시험 결과가 나오면 승인 과정을 거치고 승인되면 24시간 안에 군을 동원해 미 전역에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다음 달에 나온다는 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일 전에 백신 개발 가능성을 알려왔는데 개발돼도 일반 국민들 접종은 한참 뒤 아니냐는 지적에 전 국민 접종 가능 시점을 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측은 백신이 조기 개발되는 게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자들을 믿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방역당국에 협조를 하기는커녕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하고 현장 조사관들까지 막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방해 때문에 수도권과 전국에 감염이 재확산됐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12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측은 자가격리 대상자 1,600여 명에게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교회 내 확진자 113명이 실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전체의 54.8%가 전파가 가능한 시기에 서울 도심 집회에 일단 참석한 것으로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다른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는 640여 명, 서울 지역 최대 집단 감염 사례가 됐고 전국적으로는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또 전수조사를 위한 행정비, 버스 운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액까지 손해액은 13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이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46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교회 측의 방역 방해로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가시적인 피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 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또 전수조사를 하느라 행정비용이 들어간 자치구와 지하철 수입이 감소한 서울교통공사도 소송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동이 많은 명절이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한결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알려주시죠.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09명, 해외 유입은 17명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46명, 경기가 32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졌고 전북 7명, 경북 5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줄어 150명이며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3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광명시 기아 자동차 관련해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인 박예원과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 감염돼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시흥시 센트럴 병원에서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보령시 해양과학고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명이 됐습니다. 또 전북 익산시 인하동 사무실과 관련해선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확진되는 등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네,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방역당국이 밝힌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는 1,941명입니다.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521명으로 26.8%에 달합니다. 지난 15일 25%를 넘긴 뒤 계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대규모 유행을 거리 두기로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이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방역 현장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돌 때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며 이동 자제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놨죠.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조작 주장은 방역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이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 모두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고 360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검사량이나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서쪽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도와 충청 북부 지역,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의 폭이 좁아서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면서 오전에는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낮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 지역의 안개가 짙은데요. 장흥과 순천, 장수 모두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동은 13.1도, 전주 16.1도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27도 예상되고 광주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달 말인 27일부터 우리나라와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코로나19로 하늘길을 막은 지 6개월 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또 모레부터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국제선 운항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일 영국과 터키, 탄자니아 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선 운항을 첫 재개한 이후 점차 대상 국가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해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곧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5,9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09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사망자는 19,000여 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민주당이 재산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조사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시작 이틀 만에 내려졌습니다. 윤리감찰단의 제명 요청 보고를 받은 이낙연 대표가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급히 소집했고 별다른 이의 없이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통상의 절차가 아닌 비상징계였습니다.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리감찰단은 여러 방법으로 김 의원의 소명을 들으려 했지만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더 이상 감찰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방법이 제명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이 아닌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밑에서 탈당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은 유지되는 꼬리 자르기라 비판했고 정의당은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의 일을 받아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이 이 기관들을 감사하는 국토교통위원 자리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삼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건설업자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19대 후반기부터 줄곧 국토교통위원이었고 20대에는 간사도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건설사 3곳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모두 25건, 금액으로는 773억 원입니다. 또 건설사 2곳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 사용료로 37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자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 특성도 있고 해서 환농이 보임도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방조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부산 낙동강에서는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주민 3명 중 2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타는 냄새하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사람들 대피하세요, 나오세요. 부산 낙동강 한가운데서 소방대원이 남성을 구조합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시고 강으로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안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가게에서 난 불로 주인 53살 남성 A씨와 손님 60살 여성 B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승강장 끝에서 포착된 3분여 동안의 묻지마 폭행. 그제밤 서울 은평구 역촌역에서 40대 직접 장애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형이 일 갔다 와서 전철에서 누가 밀쳐서 넘어졌다. CCTV 확인하니까 이건 밀친 게 아니고 폭행이다. 경찰은 다른 승객이 촬영한 사진과 역사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고발 1년이 되도록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재배당한 데 이어 어제는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해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던 지난해 9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들에 대한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딸과 아들의 대학 입시 과정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수행비서 채용 비리 의혹 등 나 전 의원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뒤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1년간 고발인 조사만 6차례 했을 뿐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 1부에서 7부로 재배당하고 고발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자녀비리, 교육비리, 사학비리 공소시효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검찰이 대대조 수사해서 신속하게 기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소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나 전 의원과 관련해 고발된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올해 초 나 전 의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꾸준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신여대도 내부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과 자의적 규정 해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의혹들을 추리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은 남북 두 정상이 평양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던 9.19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만남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2년 전 평양에서의 다짐.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이자 종전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석 달 전 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날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공식적인 남북 대화는 끊겼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개편하면서 관계 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느덧 9.19 공동선언 2주년, 문 대통령은 다시금 북한에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온라인으로 기조 연설을 합니다. 남북관계 교착을 풀고 제재 완화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실행력 있는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위성사진업체 제공 사진을 토대로 지난 17일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에서 수천 명이 대형을 이뤄 모여 있고 열병식 리허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지난 15일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학자와 변호사 등 110명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110명은 한국은 적이 아니다.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아베 전 총리의 퇴진으로 전면적인 아베 정치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말 나들이나 벌초 차량들을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도 평소보다 빠른 시간대 늘겠는데요. 오전 10시쯤 최대 정체로 바라보니까 이 시간대는 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하는데요. 처리 작업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3차로 막혀 있으니까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고요. 외곽 쪽으로는 벌써부터 정체입니다. 순산터널이나 매송, 서해대교 포함해서 10여 킬로미터 정체인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시흥선 평택 쪽으로는 군자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답답하고요.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산곡 분기점에서 주춤한 뒤 호법 분기점부터 5km 구간 불편합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1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인데 용인 부근에 4km 가장 차가 많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경기 광주나 초월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 그리고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빗길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면서 오늘 오전 중에는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이 충청과 경북 지역, 전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점차 많이 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남원은 가시거리가 80m, 순천과 장흥도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4도, 안동 13.1도, 전주 15.8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예상되고요. 대구 27도, 광주 25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의 타이완 방문을 놓고 중국이 군용기를 출격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인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전 총통 장례식에 사절단을 보낸 것뿐인데 중국이 너무 과민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받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We sent a delegation to a funeral, and the Chinese have apparently responded by military blustering. I'll leave it at that. 리덩위 전 타이완 총통 장례식에 사절단 보냈을 뿐인데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 미 정부 고위 인사의 타이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 잉원 총통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미국과 타이완 간 정부 인사 교류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제 상원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입장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미중 관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더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vigorously support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천명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타이완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비율이 26%를 넘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전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방역당국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40여 명. 이 가운데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521명, 26.8%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나흘째 연일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 이후인 지난 4월 초에 이 비율은 6% 수준이었고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한 이후였던 6월 초에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지금이 어느 유행 시기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한두 곳만 생겨도 금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늘고 무증상 환자가 많은 만큼 일각에서는 검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효율성을 위해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사 건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확진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현재 검체 채취가 전국 620여 곳의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데 이 중 보건소 26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체의 채취나 혹은 이후의 검사 과정을 제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 검사기관의 분들을 저희 생각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을 측정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 2주 동안 수도권에서 1.06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론 재생산 지수가 수도권보다 낮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접근성이 높아 위험성은 비슷한 만큼 추석 연휴에 이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KBS에 출연해 코로나19가 끝나면 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이른바 꿈 챌린지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이현경 기자가 그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저번에 할아버지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식당 가고 싶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요. 지금 이거 뭘 그린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네 타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이거는 저가 키우는 고양이 2마리고 고양이와 산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양이랑 잘 산책을 못했어요? 얘네들이 걸릴까 봐 걱정돼서요. 친구들이랑 같이 블럭놀이 하고 싶어. 코로나 되기 전에는 앤디랑 블럭 갖고 놀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 표현으로 만들어진 국적불명의 공공언어가 시민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표현은 생존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공공언어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희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함께 알아듣기 어려운 의학 용어가 넘쳐납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건물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자동차에서 검사받는 드라이브스루 진료, 외국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표 환자와 비말, 정보 취득이 쉽지 않은 계층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언택트는 대표적인 국적불명 언어입니다. 접촉하다라는 뜻의 영어 컨택트에 반대를 뜻하는 on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영어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변주어입니다. 의료 정보를 많이 다루는 복지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큰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제대로 저희가 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맞는가, 그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이제 인권적이지 못한 그런 단어이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사실은 현장에서 하면서 언어 전문기관에서는 비말을 침방울로, 언택트를 비대면으로 고쳐 사용하는 순화 표현을 제시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취급되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경우 사소한 정보 하나라도 차별 없이 전달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게 되면 그 말이 어려워서 그거를 피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장벽이 되면 질병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죠. 나이와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 건강, 질병 분야의 언어는 반드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국립국어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 시작된 현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놓고 막말과 욕설로 다투더니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던 본회의장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 의원들이 단상위에서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깃발봉이 휘청일 만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무소속 장규석 부의장은 의원들을 피해 반대편 단상으로 올라가고 이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가와 장 부의장을 밀칩니다. 뭔 짓이야 이거? 뭔 짓이라니? 다리 통증을 호소한 장 부의장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경선 없이 출마해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을 민주당에서 제명한 데 이어 불신임안을 처리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 등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무소속 김하용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폭력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니 의회를 완전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의회가 이 반사판 공습 아니야? 개판으로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인 것 같는데. 무소속 의장단과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상임위원 배정을 놓고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각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폭력 사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당 차원의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경남도 의회 최대 현안은 여전히 의장단 선출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서 NC 포수 양의지가 안타 2개와 3루타, 만루홈런 등 4안타를 몰아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선두 NC는 2위 키움을 2경기 차로 따돌렸습니다. 롯데는 LG를 꺾고 5강 싸움에 다시 가속도를 내는 등 순위 싸움이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신수부 기자입니다. NC 양의지는 1회 2타점 3루타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SK의 어설픈 수비를 틈타서 2년 만에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만루 상황에 들어선 2회에는 이건욱의 커브를 공략해 홈런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개인 통산 6번째 만루 홈런입니다. 양의지는 8회에 안타를 추가하면서 사이클링 히트에 2루타 단 하나만 남겨두자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짧은 안타인데도 기록을 의식하고 2루로 향해 뛰었던 양의지. 하지만 아웃됐습니다. 비록 사이클링 히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양의지는 4안타 7타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9대5로 이긴 NC는 한화에 2대0으로 진 2위 키움과의 승차를 다시 2경기로 벌렸습니다. KT는 두산을 상대로 이틀 연속 승리를 거두며 공동 3위로 도약해 LG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배정대가 연장 11회 말 끝내기 홈런을 쳤습니다. 롯데는 LG를 꺾고 가을 야구 턱걸이 5위를 향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병규는 친정팀과의 경기에서 역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롯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7위 롯데와 5위 두산의 승차는 이제 불과 3경기. 5강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6위 기아는 포수 김민식의 홈런 등을 앞세워 삼성의 13대5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순위 경쟁 중인 프로야구는 시즌 마지막 날까지도 안개 속 구도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동리 신재호 선생은 춘향전의 옥중과 쑥대머리 등 현존하는 판소리의 기틀을 잡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신재호 선생이 개작한 판소리 가사의 필사본이 100년 만에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옥중에 있던 춘향이 임을 그리워하며 부른 옥중가의 한 대목 쑥대머리. 동리 신재호 선생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판소리 사설을 베껴 적은 필사본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필사한 이 책에는 쑥대머리의 가사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필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춘향가를 비롯해 심청가와 적벽가 등 판소리 6바탕의 사설도 온전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전북 고창군 고수면 청계마을에 살던 박경림 씨가 신재호 선생의 후손과 교류하며 쓴 것입니다. 증조부님은 못 배웠고 할아버지가 나이 많이 자셔갖고 돌아가시면서 이건 아주 필히 잘 두어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국문학자 가람 이병기 선생이 일기에 이 필사본을 언급했는데 박경림 씨의 후손이 보존해왔던 사실이 100여 년 만에 확인된 겁니다. 전집이 온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학술적인 가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신재호의 그 사설들이 어떤 계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데 아주 긴요한. 동리 신재호 선생이 개작한 판소리 필사본이 1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국문학 분야에서 후속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한부모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다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형제를 안방에서 구조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침대 위에 있던 텐트 안쪽에서 발견이 됐고요. 둘째 아이는 침대 옆에 있던 책상 아래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동생 옆에서 이불이 발견되는 등 형제는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는 상태가 심각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심하게 다쳐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들 형제의 소식에 이웃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마들 다 울었어요. 그거 보고. 저들끼리만 있었더니 배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다 아마 그랬나 본데. 이웃 주민들은 해맑게 골목을 뛰어다니고 심부름을 다니던 형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굴도 송영한지 제가 웃으면서 막 장난기가 되게 심해요. 불이 나기 전날부터 일 때문에 외출했던 형제의 엄마는 사고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형제의 어려운 처지가 알려지자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나 소방서, 동사무소 이쪽으로도 많이 받고 계신데 저희 기관 통해서만 후원 문의를 주신 건이 총 50건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형제의 부상 정도가 심해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1년 이상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효은입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있기 전 지자체와 보호기관은 이미 두 형제가 방치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돌봄 지원을 제안했지만 이 친권자인 엄마가 이걸 거부하면서 돌봄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서병립 기자입니다. 두 아이가 편의점 계산대로 다가섭니다. 계산대에 올려놓는 건 각종 과자와 라면. 사고 전까지 두 아이는 이처럼 아동급식 카드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랑 대화를 했었대요, 아이가. 그날도 새벽 2시인가 3시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굶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근 주민들은 형제들이 배고픔에 시달렸고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왜소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한국인이래요. 그러면 좀 작은 편이죠. 해당 학교와 지자체는 식사 등이 지원되는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방위막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청소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육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신고를 받은 기관 측은 지난 5월 아이와 어머니를 격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상담을 받으라는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부모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동을 위한 보호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이 책임지고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어떤 수위의 아동 학대이든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라는 부분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체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학대를 한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 노동자 4천여 명이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추석 성수기 동안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제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추석 성수기에 인력을 늘려주겠다는 정부 제안을 놓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10,000여 명, 이 가운데 2,000명 정도를 분류 작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평소 명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분류 작업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데서 저희가 좀 대승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이고요. 추석 성수기 택배 배송은 차질 없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인력 추가 투입에 따라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평소보다 2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업계가 약속한 인력 투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택배기사들의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부, 노동부 간 열린 실무진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회의 첫 과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처럼 택배 분류 거부 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택배 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놓고 업계와 노동자 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효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 영남권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당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분류 전담 인력을 뽑아야 할 정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를 했었어야 돼. 분류 작업을 해서 상차는 지원이 있어야 돼. 항상 지원이 있어야 돼. 문제는 택배기사와 대리점이 맺은 계약서에도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택배 노조 측은 절반 이상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데다 어쩔 수 없이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떠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쨌든 가불관계잖아요. 사용자가 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울먹 겨자 먹기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업계 측은 택배기사의 업무에 분류 작업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택배 대리점 업무에 화물 분류 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2011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판결은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다툼을 다룬 것인데다 그동안 택배 시장이 크게 바뀐 만큼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이 때문에 되풀이되는 택배 갈등을 풀기 위해선 분류 작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리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격 수업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라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교과서엔 지금까지 5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지만 현재 원격 수업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는 13년 전부터 미래형 교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실감나는 콘텐츠들이 담긴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2017년까지 시범 적용한 뒤 이듬해부터 일반 학교에 확대 적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해봤습니다. 초, 중등 과목은 과학, 사회, 영어 3과목, 고등학교는 영어만 개발돼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1분가량의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수준이고 AR이나 VR 같은 실감형 콘텐츠는 태블릿 PC나 모바일에서만 작동됩니다. 구성도 기존 교과서와 다를 게 없다 보니 굳이 활용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게 일선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출판사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있던 영상들을 교과서 여기저기에 링크를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개발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취재 결과 교육부는 이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577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격 수업이 본격화되자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 홍보에 나섰지만 활용률은 결국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 이북 형태 PDF 파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뭔가 디지털 교과서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쓰는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관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굉장히 그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지적된 문제를 반영한 교육 도구를 마련하겠지만 적용은 오는 2022년 새 교육과정 개편 때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 장관에게 국방개혁과 전자권 전환 등 국방 분야 주요 과제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자권 전환 의지를 강조하면서 9.19 군사합의도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킴으로써 책임 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질문이 제일 난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부대에 대해 부대 특수성을 포함해 면밀히 살펴보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서 장관의 이런 언급은 향후 카투사 복무 실태를 비롯해 휴가 관련 각종 규정을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북한의 핵 능력과 핵 보유국 지위 여부, 전자권 등 안보 현안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원 후보자가 골프를 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이 각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음 주에는 군 수뇌부 인사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이른 아침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전 9시를 전후로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면서 오전에는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남원과 순천, 장흥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 18.4도 가리키고 있고요. 창원 14.3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할 텐데요. 서울이 25도, 대구 27도, 전주는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이 군용기를 타이완에 접근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헌 목사에게 46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우리나라와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발끈한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으로 중국 군용기들을 출격시켰다가 20차례 넘는 경고 끝에 돌아가는가 하면 이 타이완 해협 근처에선 실제로 전투훈련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어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났습니다. 41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최고위급 관료의 이틀째 행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크라크 차관이 오전에 타이완 측 경제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반중국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군함을 타이완에 접근시켰던 중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서남, 서부, 북서 공역 등에서 동시에 타이완으로 접근했습니다. 군용기들은 타이완 공군 전투기들이 24차례나 무전으로 경고한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하루 동안 비상 출격한 타이완 전투기 대수가 2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당시 상황이 긴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중국군은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부근에서 실제 전투훈련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无论是以台制华还是挟洋自重这都是痴心妄想注定是死路一条玩活着必自焚 미국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타이완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중 간 갈등이 이번에는 타이완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런 중국의 무력 시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인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타이완 전 총통 장례식에 사절단을 보낸 것뿐인데 중국이 너무 과민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받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We sent a delegation to a funeral. And the Chinese have apparently responded by military blustering. I'll leave it at that. 리덩위 전 타이완 총통 장례식에 사절단 보냈을 뿐인데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 미 정부 고위 인사의 타이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 잉원 총통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미국과 타이완 간 정부 인사 교류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입장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미중 관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더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continue to vigorously support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천명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타이완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미국이 내일부터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다운로드를 중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은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틱톡은 미국 사업 부분을 미국 기업에 파는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부터 틱톡의 다운로드가 미국에서 전면 금지될 거라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는 사용 자체도 아예 중단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역시 중국 기업인 이른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도 20일부터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20일은 백악관이 제시한 이 협상의 마감 시한입니다. 매각 작업을 빨리 끝내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We've seen how the White House as well as Commerce Department really gives them 48 hours to get a deal done. 바이트댄스는 이런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도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틱톡이 큰 인기를 끌자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미국 사업 부분을 팔라고 바이트댄스를 재촉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오라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오라클의 지분이 너무 적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We're looking into that from the standpoint of ByteDance. We don't like that. I mean, just conceptually, I can tell you I don't like that. 그러니까 중국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더라도 최대 지분은 유지하고 싶은 거고 미국은 100% 완벽한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미중 간 날선 신경전 속에 매각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개발이 최종 단계에 돌입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승인을 받고 언제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미국민 전원이 접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의 백신이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have manufactured at least 100 million vaccine doses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 백신이면 다음 달에는 백신이 개발돼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doses will be available every month, and we expect to have enough vaccines for every American by April. 이틀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 내년 중순쯤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2달 정도 빠른 겁니다. 세 군데서 진행 중인 백신 최종 시험 결과가 나오면 승인 과정을 거치고 승인되면 24시간 안에 군을 동원해 미 전역에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다음 달에 나온다는 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일 전에 백신 개발 가능성을 알려왔는데 개발돼도 일반 국민들 접종은 한참 뒤 아니냐는 지적에 전 국민 접종 가능 시점을 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측은 백신이 조기 개발되는 게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자들을 믿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방역당국에 협조를 하기는커녕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하고 현장 조사관들까지 막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방해 때문에 수도권과 전국에 감염이 재확산됐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12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측은 자가격리 대상자 1,600여 명에게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교회 내 확진자 113명이 실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전체의 54.8%가 전파가 가능한 시기에 서울 도심 집회에 일단 참석한 것으로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다른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는 640여 명, 서울 지역 최대 집단 감염 사례가 됐고 전국적으로는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또 전수조사를 위한 행정비, 버스 운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액까지 손해액은 13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46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교회 측의 방역 방해로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가시적인 피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 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또 전수조사를 하느라 행정비용이 들어간 자치구와 지하철 수입이 감소한 서울교통공사도 소송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환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에게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방역당국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서 검사량과 결과를 조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40여 명. 이 가운데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521명, 26.8%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나흘째 연일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 이후인 지난 4월 초에 이 비율은 6% 수준이었고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한 이후였던 6월 초에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지금이 어느 유행 시기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한두 곳만 생겨도 금세 확진자가 급격하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늘고 무증상 환자가 많은 만큼 일각에서는 검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효율성을 위해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사 건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확진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현재 검체 채취가 전국 620여 곳의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데 이 중 보건소 26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체의 채취나 혹은 이후의 검사 과정을 제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 검사기관의 분들을 저희 생각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을 측정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 2주 동안 수도권에서 1.06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론 재생산 지수가 수도권보다 낮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접근성이 높아 위험성은 비슷한 만큼 추석 연휴에 이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러시아가 이달 말인 27일부터 우리나라와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코로나19로 하늘길을 막은 지 6개월 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또 모레부터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국제선 운항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일 영국과 터키, 탄자니아 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선 운항을 첫 재개한 이후 점차 대상 국가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해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곧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5,9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09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사망자는 19,000여 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민주당이 재산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조사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시작 이틀 만에 내려졌습니다. 윤리감찰단의 제명 요청 보고를 받은 이낙연 대표가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급히 소집했고 별다른 이의 없이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통상의 절차가 아닌 비상징계였습니다.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음.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리감찰단은 여러 방법으로 김 의원의 소명을 들으려 했지만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더 이상 감찰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방법이 제명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이 아닌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밑에서 탈당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은 유지되는 꼬리 자르기라 비판했고 정의당은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의 일을 받아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이 이 기관들을 감사하는 국토교통위원 자리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삼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건설업자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19대 후반기부터 줄곧 국토교통위원이었고 20대에는 간사도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건설사 3곳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모두 25건, 금액으로는 773억 원입니다. 또 건설사 2곳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 사용료로 37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자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 특성도 있고 해서 환농이 보임도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방조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부산 낙동강에서는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주민 3명 중 2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타는 냄새하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사람들 대피하세요, 나오세요. 부산 낙동강 한가운데서 소방대원이 남성을 구조합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시고 강으로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안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가게에서 난 불로 주인 53살 남성 A씨와 손님 60살 여성 B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승강장 끝에서 포착된 3분여 동안의 묻지마 폭행. 그제밤 서울 은평구 역촌역에서 40대 직접 장애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형이 일 갔다 와서 전철에서 누가 밀쳐서 넘어졌다. CCTV 확인하니까 이건 밀친 게 아니고 폭행이다. 경찰은 다른 승객이 촬영한 사진과 역사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고발 1년이 되도록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재배당한 데 이어 어제는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해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던 지난해 9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들에 대한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딸과 아들의 대학 입시 과정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수행비서 채용 비리 의혹 등 나 전 의원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뒤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1년간 고발인 조사만 6차례 했을 뿐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 1부에서 7부로 재배당하고 고발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자녀비리, 교육비리, 사학비리 공소시효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검찰이 대대조 수사에서 신속하게 기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소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나 전 의원과 관련해 고발된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올해 초 나 전 의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꾸준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신여대도 내부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과 자의적 규정 해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의혹들을 추리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들의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태종 당시 법원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 등을 파악해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 전 원장이 조직 보호와 수사 확대 저지라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당시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공소 사실 자체가 허구라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기소 1년 반 만에 법원은 이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영장 담당 판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수사 기밀을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법관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원장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전 원장은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 중점을 뒀지 검찰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4건의 사법농단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주요 혐의와는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 중인 다른 사법농단 사건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린 것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위성 사진업체 제공 사진을 토대로 지난 17일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에서 수천 명이 대형을 이뤄 모여 있고 열병식 리허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지난 15일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학자와 변호사 등 110명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110명은 한국은 적이 아니다.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아베 전 총리의 퇴진으로 전면적인 아베 정치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면서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오전 9시를 전후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전에는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에는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거나 중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남원과 순천, 장흥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날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아 쌀쌀한데요. 서울이 17.9도, 대구는 14.1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가 27도, 서울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일부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삼성반도체와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신청 6년 만인데 노동계는 법원이 업무 연관성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삼성반도체와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1년 넘게 일한 A씨.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38살이던 2012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발병 1년 만에 숨졌습니다. 이듬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3년 뒤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증거도 부족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폐암 진단 4년 뒤 이뤄져 근무 당시 작업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폐암 원인이 될 수 있는 벤젠, 니켈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드물게 40살 이전에 폐암이 발병했고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16년 넘게 흡연했지만 A씨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유형이란 전문의의 소견도 받아들였습니다. 노동계는 법원이 업무상재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이제 연구의 한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재해자의 근무 환경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공단의 작업 환경 평가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헌혈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실내에 사람이 몰리는 걸 꺼리는 데다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에는 하루 60명 정도가 헌혈에 동참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발길이 줄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8.15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단체 헌혈이 취소되고 의사들의 집단 유진이 끝난 뒤 병원에서는 연기됐던 진료와 수술 일정이 몰리며 혈액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단체 헌혈과 개인 헌혈은 모두 크게 줄어 혈액은 더욱 부족해진 상태. 현재 국내 혈액 보유량은 3.31분까지 줄어 적정량인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관심 단계입니다. 실내 이용을 꺼리는 데다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는 등 헌혈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헌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합니다. 혈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로 치료받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의 혈액이 일반 혈액원에서 헌혈이 돼서 타인들한테 이제 수혈될 수가 없죠. 방역 당국도 헌혈로 인한 감염 사례는 없었다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열 시 헌혈자 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체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헌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헌혈 참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헌혈 동참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특히 여행업계의 피해가 큽니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여행사가 속출하면서 신혼부부 수백 쌍이 예약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린 30대 남성 A씨.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려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연기를 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미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지난 7월 여행을 취소하고 예약금 7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폐업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포털에 검색해보고 무슨 폐업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마 웨딩 카페였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행사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해당 여행사가 영업을 하던 이곳 사무실은 현재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할 거라던 여행사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항공권 환불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운영금으로 썼다고. 환불도 못 해주고 지금 자기는 돈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행사 대표는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가입한 보증보험 보상금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신혼부부 300쌍으로 예약금은 7억 원이 넘습니다. 뒤늦게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피해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지금 그렇게 막 평상시보다 환호를 막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 돈까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되게 황당하죠.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표를 형사고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코로나19로 영업을 못하는 날들이 많아 아예 폐업하는 곳들도 많은데요. 한 대형 헬스장 대표가 폐업하기로 마음을 먹고도 회원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해 회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문을 연 대형 헬스장입니다. 실내는 불이 꺼져 있고 출입문은 아예 막혔습니다. 헬스장 입구에는 사용하던 운동기기들이 사실상 버려진 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문을 닫았는데 A씨는 폐업 직전 개인지도 30회권과 1년치 이용권을 결제했습니다.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년치를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1년 가까이 다녀서 실내에도 생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헬스장 대표가 폐업을 결정하고도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기존 회원 계약을 연장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직원들 몰래 운동기기 양도 계약을 맺었는데 사흘 뒤 회원 모집 전단을 주문한 겁니다. 헬스장은 폐업 직전까지 전단을 뿌리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건 맞아요. 정말로. 근데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조차도 폐업 나흘 전에야 폐업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는 한동안 회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숨기자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회원권은 환불 힘들 것 같아요. 2주 이렇게 입금하신 다음에 죄송한데 이렇게 됐다. 이미지 덜 나쁘다고 봤죠, 사실. 대표는 곧 다른 곳에 헬스장을 열겠다면서 직원 14명의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되겠구나.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많게는 500만 원을 날린 피해온 500여 명 중 일부는 검찰에 헬스장 대표를 고소했고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는 자금 압박에 잠시 폐업 신고를 했을 뿐 정상 영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안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반쪽짜리 법이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을 잘하는 변호사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이곳에서 3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 장서희 씨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뒤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본인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무 배제를 하고 제 지시를 받은 거는 A4 용지 사라, 커피 타라, 뭐 간식 채워넣어라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참다 못한 장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피해를 신고했고 회사 감사팀은 5달간의 조사 끝에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 씨의 상사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되려 장 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됐다 이렇게 유선 통지를 받은 후 한 2시간 만에 그 해고 통지가 왔어요. 네, 계약 만료 통지.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곧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고 이 건과는 별개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달 초면 회사를 나가는데 이의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조사를 한다, 뭐 이 정도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데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국회엔 해당 법을 보완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 합의금을 상가 분양업체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최근 단지 내 상가 분양을 대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제2업체는 상가 분양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 일 보셨던 분들을 영입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취재진은 이 아파트 조합장이 저지른 직원 성추행 사건 합의금을 이 제2업체 대표가 대신 내줬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피해 직원이 제2업체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받으면서 곧 있을 용역업체 입찰에서 제2업체가 선정되는 조건으로 나머지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시 재건축 조합이 공고한 용역업체 입찰 평가표, 상가 분양 업무와는 관련 없는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건축사 보유 여부, CM 즉 건설사업관리협회 가입 유무에 따라 평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진짜 상가 분양에 실적이 있거나 이런 업체들은 응찰을 그럼 아예 하기가 좀 어려웠겠네요. 그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참여한 업체가 하나였었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업체? 예. 취재진은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제2업체 선정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장이 주변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장은 그러나 자신은 합의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대표가 준 거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필요가 있었고 저도 필요가 있었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고요. 제2업체 대표는 피해 직원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난 모르겠죠. 우리 기자님이 전하는 건지 전하는 건지.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은 공무원으로 또 오제가 됩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공사 비용 같은 걸 높이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들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과 비리, 공공의 감시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표현하는 꿈 챌린지를 해보자고 제안해 화제가 됐었죠. 실제로 충남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가 끝나면 하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무엇을 그렸을까요? 이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저번에 할아버지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식당 가고 싶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요. 지금 이거 뭘 그린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네 타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 2마리고 고양이와 산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양이랑 잘 산책을 못했어요? 얘네들이 걸릴까 봐 걱정돼서요. 친구들이랑 같이 블럭놀이 하고 싶어요. 코로나 되기 전에는 앤디랑 블럭하고 놀았어요.
긴 장마에 태풍까지 애써 가꾼 농산물을 잃은 올해 과수원의 여름은 어느 해보다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수원에도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선 태풍을 이겨낸 사과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양구 해안에 있는 사과 농장입니다. 초록빛 잎새 사이사이마다 가을 햇살을 듬뿍 머금은 사과가 살포시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면서 농가들도 추석 전 출하를 위해 사과 수확에 나섰습니다. 이 농장은 올해 여름 태풍에 사과의 5분의 1을 잃었습니다. 휘몰아치던 비바람을 생각하면 이만한 것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다가 다 밭이 파여나가가지고 그 마음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모진 시간을 견뎌낸 덕분인지 남아있는 사과는 더 탐스러워 보입니다. 아삭거리는 식감도 단맛도 다른 해보다 더 좋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도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사과가 스트레스 안 받고 커가지고 아주 아삭하고. 양구 해안에서 사과 재배가 시작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재배 한계선이 북상한 덕분입니다. 이후 양구군은 사과를 지역 전략작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특히 출하 기준을 멜론보다 단맛이 더한 당도 16브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전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사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구 주력 사업으로 지금 사과가 육성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 24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지금 사과 과수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올 추석 대목에 풀릴 양구 사과는 700톤. 다음 주부터 시장에 출하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지금 곳곳에 비가 오면서 하늘이 흐린 만큼 전조등은 환히 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정체 오늘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충청권도 어려운데요. 25번 논산 천안간고속도로 논산 쪽은 풍세 요금소부터 8km 구간 답답하고요. 경부선도 부산 쪽 천안 부근이 어렵습니다. 이 천안 나들목부터 천안휴게소까지 벌써 16km 구간 많이 버겁고요. 경기권도 교통량이 많아서 부산 쪽으로 특히 죽전부터 수원신갈까지 답답합니다. 서해안선 외곽 쪽으로는 벌써 2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인데요. 이 순산터널에서 비원 구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곳곳에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주의 운전하시고요. 반대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엔 꾸준히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전방 주시는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선 외곽 쪽으로도 14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특히 마장 분기점에서 남이천 구간 8킬로미터 구간이 가장 답답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돌봄에서 방치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화염에 휩싸여 중태에 빠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등교마저 힘들어진 상황에서 우려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평일 오전 시간. 평소 같으면 두 어린이 모두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두 형제는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 머물렀고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를 입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기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학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자 어른들의 무관심 그리고 방임이 부른 참변인 셈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10살, 8살 두 형제가 평소 돌봄에서 방치돼 있었다는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이미 3차례나 어머니를 신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기관은 두 형제를 어머니로부터 분리해 위탁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 상담과 치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이마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두 형제를 향한 온정과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도 취약계층 돌봄 공백에 대한 보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공백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정 경고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자 어린이가 계부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고, 천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에 갇혀 어린이가 숨지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과 석 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대책이 다시 한번 일회성의 요식 행위에 그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이 군용기를 타이완에 접근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46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우리나라와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선선한 공기와 함께 대체적으로 햇살이 비추고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면서 오전 사이에는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전북 내륙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남원은 가시거리가 80m, 순천과 장흥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끼겠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17.9도, 세종은 14.7도에 머물러 있고요. 안동이 13.3도, 대구와 창원도 14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예상되고요. 광주가 25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